삶 철학입니다. 오늘은 가짜 학술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방향성을 잃은 현대과학의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세계의 수많은 가짜 학술지, 사기 학술지가 범람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가짜 학술지의 절대 다수는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은 가짜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명된 이후로 학술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생겼습니다. 과학학술지뿐만이 아니라 전 학문의 분야에서 학술지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다 온라인 학술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인터넷이 20세기 후반에 도입이 됐으니까 21세기 초반에 2000년대까지는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 학술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학술계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블로그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양상이 바뀌더라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 있는 대학들과 학술단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인터넷이 기회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있는 대학 교수들과 학술단체에 속한 연구자들이 자신들은 실력이 있어도 자신들 나름대로 페이퍼로 출판을 하려면 돈이 드니까 학술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돈 있는 부자 나라 대학들과 학술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술지에 기고하려고 매번 원고 제출하다가 퇴짜 맞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학술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학술지 출간이라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생기니까 이제는 돈 하나 안 들이고 가난한 나라 대학과 학술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학술지를 출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한 나라도 학문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동유럽 등 돈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 온라인 학술지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거의 동시에 부자 나라인 미국과 서유럽에 있는 대학들과 학술단체도 온라인 학술지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문대학은 아니고 보통 대학교들 그리고 조그만 학술단체들 어떤 경우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랍 이런 나라에서 온 미국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온라인 학술지를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럼 미국 학술 저널이죠. 이 저널에 기고하는 저자들은 이게 학생이 운영하는 건지 당연히 모르겠죠. 그럼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왜 하냐? 네, 왜냐면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돈 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학술지에 기고를 해서 출판이 승인이 되면 A급 저널, 탑 저널들은 저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B급, C급 저널들은 출간비를 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멀쩡한 학교에 등록된 저널들은 꽤 돈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교수들이 서로 미국 학술지에 출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B급, C급이라도 감사하면서 돈을 냅니다. 딴 나라에서는 이게 A급 저널이냐, B급이냐, C급이냐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냥 미국 대학에서 출간하는 학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2000년 말에 동부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 대학교의 의료윤리센터에서 출간하는 온라인 학술지의 편집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 티칭도 하고 저희 센터의 계약병원에 의료윤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학술지도 운영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대학을 떠난 지 꽤 오래됩니다. 저는 편집장이었기 때문에 주로 스크린 리뷰를 했습니다. 스크린 리뷰. 스크린 리뷰는 스크리닝을 하는 거라고 해서요. 누가 원고를 제출하면 그 원고를 읽고 이 원고의 주제, 방향 이런 걸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우리 저널의 방향과 맞으면 이 원고를 익명으로 검토할 전문가를 찾아서 매뉴스크립트 리뷰를 부탁을 합니다. 그 원고 리뷰라고 합니다. 매뉴스크립트 리뷰. 그럼 전문가들이 글을 읽고 예스냐, 수정이 필요한 예스냐 아니면 노냐 이걸 결정을 합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수의 원고가 동부 유럽에 있는 교수들에게서 온 걸 기억합니다. 제가 일하던 대학은 명문대학이 아니고 평범한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지도 당연히 B급입니다. 제가 편집장이었기 때문에 C급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학 학술지를 평가할 때 A급은 당연히 구별이 쉽죠. 명문대학의 오래된 정평 있는 학술지. 그런데 어떤 대학의 학술지가 B급이냐, C급이냐 이건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널에서는 보통 H-인덱스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학술지의 글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이게 높다고 해서 이 학술지가 저 학술지보다 더 나은 학술지냐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B급 정도 되는, 왜냐하면 A급은 아니니까, 의료윤리 학술지의 편집장이었는데요. 꽤 오래 했습니다. 횟수로 6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지 편집장을 하면서 교수들과 의사들, 의학자들의 심리를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 사람들이 저자들이거든요. 그럼 이 대학과 학술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특히 교수들이 이렇게 출판을 하려고 하는가? 네, 대학에서 교수들이 늘 하는 농담 또는 비어입니다. Publish or perish. 한국어로 출판이냐 아니면 소멸이냐. 이게 영어로는 요 P자가 있어서 이게 좀 재미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한국어로는 요 느낌이 안 나네요. 학술 커뮤니티에서는 출판이라는 결과물을 내야지 직위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학계에서 인정도 받고 초청도 받고 하기 때문에 논문 출판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만 해도 온라인 학술지가 이런 상태였고, 가난한 나라의 대학과 학술단체의 온라인 학술지가 부자 나라에 있는 중소대학의 학술단체에 조금씩 밀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술지가 그냥 블로그냐 아니면 그래도 학술지냐, 이건 대학에 적을 두고 있냐 아니냐 이걸로 구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유명 학술지들은 페이퍼 출간이 주된 출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2010년이 들어와서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유명 학술지들이 거의 모두 인터넷과 페이퍼로 둘 다 출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꼭 신문같이 된 겁니다. 신문은 훨씬 오래전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인터넷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구독을 열어두면 페이퍼로 찍어내는 비용이 안 되니까 돈을 적게 받고 구독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사람이 구독을 하니까 돈도 더 벌 수 있고. 그랬더니 기존의 구독자들도 그럼 인터넷 버전이 싼데 뭐하러 페이퍼로 오더를 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페이퍼 구독이 점점 떨어지고 온라인 구독이 꾸준히 늘어나게 된 거예요. 게다가 대부분 학술지의 주 수입원은 대학교의 도서관 구매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도서관에서 온라인 버전만 주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학생들과 교수들이 이제는 학술지 읽으러 도서관에 안 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주문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유명 학술지에서 아예 페이퍼 버전을 중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학술지도 이젠 온라인 저널로만 출간하는 곳이 꽤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온라인 저널은 권위가 좀 떨어진다,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온라인 저널은 누구나 시작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픽 전문가 한 사람만 있으면 인쇄 장비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좀 난 유명한 교수들,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온라인 학술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원고가 승인이 되면 저자에게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한 5, 6년 전에 제가 10명이 넘는 저자들과 함께 공동 작업으로 쓴 논문이 있는데요. 의료윤리 주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의료윤리에 여러 토픽들이 있는데요. 어떤 토픽들은 의학 논문에 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제출하려고 학술지를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유명 의학 저널에 제출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이 저널은 온라인으로만 출간된 학술지인데요. 편집 보드에 노벨상 수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려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5,000불을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원화로 660만 원이더라고요. 학교 버젯으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일단 학과에 알아봤죠. 그랬더니 학과에서도 너무 비싸다고 다른 데를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학술 저널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어떤 저널에 글을 실었는데 내가 못 들어본 저널이면 이 저널이 어떤 저널인지 찾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출간됐으면 기본은 됐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범위를 좁혀서 의학 학술 논문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 학술 논문의 춘추 전국시대에서는 아무렇게나 써서 출판을 해서 경력을 쌓으려는 과학자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제가 편집장 시절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느 날 이집트에서 원고가 하나가 날라왔어요. 이집트의 어떤 병원이고 연구센터의 팀이 원고를 제출했어요. 읽어보니까 환자가 치료를 끝내고 회복할 때 어떤 요법을 쓰니까 회복이 빨랐더라 이겁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건 아니고요. 재활, 영양학, 환경의 변화 이런 거에 관한 겁니다. 이런 주제는 의학저널과 의료윤리저널에 겹치는 주제입니다. 의학저널에 출간할 수도 있고 의료윤리저널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엉성해요. 진짜 실험을 했는지 이것도 의심되고 여러 가지로 수상해요.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스크린 리뷰 선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데이터가 미비하고 등등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다가 그 원고 제목을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논문이 의학저널에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술지가 어떤 학술지냐면요. 돈만 주면 실어주는 사기 의학저널입니다. 미국에 사기 온라인 저널 매년 리스트가 있습니다. 코넬 대학인가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몇백 개가 올라오는데요. 거기에 매년 단골 손님으로 올라오는 저널입니다. 더 황당했던 건 이 이집트 의학팀 원고는 도저히 학술 논문으로는 실을 수 없는 심각하게 문법, 철자 교정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도 안 고치고 그냥 출간이 됐더라고요. 이 저널은 플로리다에 사시는 어떤 의사분이 집에서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웹사이트도 정말로 유치하고요. 본인이 사이클링복을 입고 포즈 취하는 사진 찍은 게 편집자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저널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의학 논문을 출간을 합니다. 그냥 돈 주고 보내면 출간을 하니까 아랍,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에 있는 의사들, 의학자들, 학생, 교수들이 기고를 하더라고요. 자기 나라에서는 어차피 잘 모르니까 미국 의학저널에 출간했다고 하면 통하나 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